저는 소개받은 심산 김창숙 기념관에서 학예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심산 선생님이 독립운동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 반포동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념관이고요. 예, 여기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요 책자를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요 책자는 저희가 전시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제가 그 강의할 때 자료를 주로 사용하는 건데 심선생 일생 전체를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의가 제가 맡은 부분이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이라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심선생님 일생을 3시기로 구별을 해서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오늘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기념관이 2011년 3월 29일 날 개관을 했는데 제가 계속 심선생과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료를 가장 빨리 접하는 사람이에요. 심선생과 관련한 자료들은 그런 자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제가 하다가 보면 그런 자료들을 만나기도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전시실은 2019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리모델링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한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또 마침 또 제가 심 선생님 새로운 자료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실이에요. 심 선생님 전시실인데 여기 기념홀이 있고 동상이 있고 기념홀이 있고요. 들어가면 첫 입구에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심 선생님 1879년에서 62년까지 사셨는데 시기를 3시기로 구분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심 선생님 사진이고요. 심 선생님은 유학자,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 교육자로 활동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79년에서 1962년, 1919년하고 1945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눴어요. 이 연구자들은 뭐 다섯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 19년은 선생님이 40 되시는 해거든요. 그래서 시기로 보면 84살까지 사셨는데 거의 반을 출생, 성장, 교육 이래서 준비기로 제가 잘라버렸는데요. 저희 전시실이 아까 보셨다시피 기념관은 굉장히 큰데 전시실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를 과감하게 뺐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준비기로 보고 요 시기를 독립운동,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기 이렇게 해서 3시기로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심 선생님을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심 선생님 중에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파리장서 운동이고요. 이것이 그 파리장서입니다. 파리장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청원하는 독립청원서예요. 유림들이 했고요. 당시의 독립청원서는 이 유림들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기도 하고요. 단체가 하기도 하고 파리 강화회의 하기도 하고 조선 총독에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독립청원서들이 있어요. 심지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일본이 준 자기를 받은 귀족들이 있다는 거는 들어서 아시고 계시죠? 네. 그 귀족들이 모여서 불언서도 내요. 조선 독립 불언서. 우리는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조선 총독부가 이제 찔러가지고 한 거죠. 그러기도 했어요. 3.1운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고 유림들이 한 파리장서 운동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이와 관련한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심산 선생님의 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심산 선생님은 직강, 심산, 벼공이라는 3가지 호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라는 호를 쓰셨는데 문자는 의성의 옛날 이름이고 의성 김씨세요. 그래서 문자 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문자 김창숙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문집 같은 데는 그렇게 나오고 직강이라는 호는 아버지 김호림이 지어준 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앞쪽에 보면 신 선생님 연보가 있어요. 연보가 있는데 연보가 보시면 아버님이 호림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이 김호림 선생님도 하강이에요. 호가 하강이고요. 그리고 의성 김씨 중에서 동강 김홍이라고 하시는 분의 문정공파거든요. 동강 김홍이 시호를 받은 게 문정공이어서 문정공파이고요. 13대 정손이세요. 그리고 그
그분이 호가 동강이고 심사 선생님은 직강이라고 해서 이 선생님의 고향이 성주 경북 성주 칠봉리예요. 7개의 봉우리가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 7개의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직중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직자를 따고 이 강자는 집안 어른들이 많이 썼던 호인 것으로 보여요. 예시로 보면 강자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직중봉의 직자를 따고 언덕 강자를 쌓아서 직강이라는 호를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의 장례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회장으로 했어요. 사회장으로 해서 유림들이 유림장으로 하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다가 50주기쯤 되었을 때 성주에서 심 선생님 장을 유림장으로 하는 퍼포먼스 내지는 그런 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념사업회에 그 만장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런 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좀 학식이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심 선생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들 직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자가 그런 선생님의 성품들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심산이라는 호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40세선 되던 해 맹자 40부동심이라는 말에서 심산이라는 호를 쓰셨는데 1919년 파리장서를 가지고 상해에 망명하신 이후에 지었다고 해요. 지었다고 하고 그때 이 심산은 선생님이 나중에 신문에 이제 심산호에 대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산이 부동물이니까 독립운동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혁명에 대한 마음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사 선생님의 삶 전체를 봐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고 가셨던 분이시지만 독립운동에 대한 혁명에 대한 그 마음이 당신도 바뀔까 봐 걱정을 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도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벼공이라는 호는 고문으로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잡혀오신 이후에 중국에서 잡혀오시게 되는데요. 다리를 못 쓰게 되자 그 안진뱅이 늙은이라는 의미에서 벼공이라는 호를 쓰셨어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벼공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당신도 좋다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벼공이라는 호를 주로 쓰셨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글들 중에서 그 벼공이라고 쓰신 것들이 많이 있고 특별절 전에 전시에 보면 그 벼공유거음이라고 해서 그 낙향하신 이후에 성주에서 쓰신 시가 있어요. 거기도 벼공이라는 호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고요. 심사 선생님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을사늑약에 참여한 을사오적을 참하라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구국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세요. 그리고 이때는 스승이 시던 이승희 선생님이 상소를 올리러 가셨을 때 같이 따라가셔서 부복 상소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합병이 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선생님은 그 한일 합병 이후에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되세요.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한 3, 4년간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가 아버님이 1898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께서 방황하는 아들을 훈계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시기를 보낼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듣고 한 4, 5년간 학문에 전념한 이후에 그 시기에 학문을 이루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1919년 파리장서운동이에요. 저희가 지금 다룰 부분이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이고요. 심사 선생님이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주요 활동하신 것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국권회복운동은 1910년 이전에 활동하신 것들이고요. 이전에 활동하신 것들 지난 시간에 얼마나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선생님이 그 전에 을사늑약 상소를 올리고 난 이후에 단연회를 조직해서 국채보상운동도 하시고 성주에서 성명학교를 세우셔서 근대 교육을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 1910년에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1919년 파리장서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시고 파리장서를 가지고 망명했던 중국
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관여하시면서 대중국 외교 활동을 하시게 되시고 독립기지 개척 운동, 신권동맹단을 조직해서 하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나석주 이거 주도, 그리고 심 선생님의 옥중투쟁을 특별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반탁운동과 임시정부 봉대운동, 통일운동, 반독재운동 요건 해방 후에 활동하시는 게 활동하는 걸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심 선생님은 여기 보시다시피 독립운동 기치 개척운동이라고 해서 유림이시지만 그 군사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군사활동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884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당신이 쓰신 말이에요. 심산 6호에 또 벽공 일대기 스스로 자주 전에다가 본인이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이 부르시면 능하는 일이 참 귀찮고 싫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놔서 제가 이걸 잘 응용을 해요. 아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잘하고 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한마디씩 저한테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요 아버님께서 1896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아버님이 사실은 이 집안이 그 후사가 된 손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에요. 귀한 집안이어서 동강 김우홍 선생이 13대 종손이신데 그 중간에 계속 양자가 들어와요. 양자가 들어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족보를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제 심산 선생님의 증조부께서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후사 없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증조부께서 양자를 들이신 게 이제 아들의 사후 양자를 들이시게 되거든요. 그게 심 선생님의 아버지인 김오림 선생님이에요. 아버님이 양자 오셔서 낳은 아들이 심 선생님이시고 그 아버님이 봉화에서 양자가 오거든요. 김우홍 선생이 원래 형제가 3형제가 있었는데 김우홍 선생은 성제 자리를 잡으셨고 형제 하나가 봉화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봉화에도 가면 해절이라는 곳에 이성김 집성촌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 집안이 양자가 계속 들어왔어서 아마 가까운 혈족들 중에 양자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봉화까지 가서 양자를 데려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기도 하고 또 좀 훌륭한 사람을 양자로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게 기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봉화에 가서 6개월을 계셨대요. 6개월을 계셔서 양자로 데려오신 분이 심 선생님의 아버님인 김오림 선생이시고요. 김오림 선생이 그래서 23살에 양자가 와요. 이미 결혼을 하셨었고 결혼을 하고 했는데 상처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신주를 가지고 오셔서 양자로 오셨다가 여기 이제 오셔서 인동 장씨 장영희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심 선생님이에요. 근데 또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여자 형제가 있어요.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거든요. 여동생도 있어요. 그렇게 낳고 심 선생님도 그러고 나서 또 아들을 3분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 양자가 오셨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종손이잖아요. 이미 차종손인 상태인데 얘를 잘 모르셔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술을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혼나고 나서 여기 보시면 그 아버지가 여기가 제가 그것까지는 안 적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동강 김홍 선생님과 친하게 지냈던 한강 정구 선생이 있어요. 그 청주에서 두 양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정구 선생의 후손인 정은석 선생한테 보냈어요.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문화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보시기에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문화에 못 들었겠죠. 문화에 못 들고 돌아왔어요. 그럴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어릴 때는 그렇게 열심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소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꾸지람을 듣고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의 훈계가 2번 있어요. 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910년에 방황의 시기를 보낼 때 2번이고 요거는 성주의 이제 심 선생님의 생가고요. 심 선생님 여기가 사랑채고 여기가 안채예요. 보시다시피 경북 지역에 이제 그 이런
고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뭐 그 배치 양식 막 나오잖아요. 뭐 정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저희도 보면 뭐 어떻게 배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보면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지형에 맞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사랑채고 여기 뒤에가 이제 안채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북 기념물 8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가 이 주변에 7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칠봉리 마을입니다. 심 선생님은 유학자로서는 한주학파로 분리를 합니다. 한주학파로 분리를 하는데 아버님도 한주학파와 한주학파셨어요. 이진상 성주의 그 이진상 한주학파는 이진상 선생의 호가 한주거든요. 이진상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이 진취적이고 개방적 성향이 현실 참여적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곽정석, 이승희, 장석영 관계 공부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독립운동가이시고 파리장서 운동 그 하실 때도 서명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05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국운동을 하셨고요. 이 1910년에 그 한일 합병이 되고 나서 지식인들이 좌절하고 방황하는 시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심 선생님도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이었고요. 유학자이시잖아요. 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유학자들은 어쨌든 유학을 공부해서 과거를 통해서 맞아요. 과거를 통해서 벼슬에 진출해서 잘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그 고향에 내려가서 안빈낙도의 삶을 사는 게 이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 대상인 국가가 없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4, 5년 동안 이제 집안에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한국직을 쌓았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기에 보면 파리장서 운동, 이거를 제1차 유림단 독립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 활동하고 독립기지 개척 운동, 북경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군자금 모금을 하게 되시고 그 모은 군자금으로 독립기지 개척에 할 만큼의 자금이 되지 않아서 나석주를 파견해서 좀 더 훗날을 도모하는 의열 활동을 하시게 되세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피체여대에서 옥중투쟁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파리 강화회의에 보냈던 파리 장사라서 파리 강화회의 그 사진을 기록을 한 거고요.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는 이미 신한청년당에서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김규식을 파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리 위원부 이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부부가 그 프랑스에 있던 파리 위원부가 있던 건물의 주인이고, 요 분이 이제 여운홍이에요. 예, 여운홍 선생님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관용, 이제 조서왕, 황기아까지 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파리장사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김규식 선생님은 이런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부산에서 출생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민족 대표로 파견되셨다가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파리 위원부 위원장이 되시고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거기서 활동하신 분 중에 한 분 제가 한기환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네. 네, 그 이병헌의 모델, 실제 모델이에요. 실제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평남 순천에서 출생했고 1904년에 도미하셨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 자원 입대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할 때 17년인데 이게 18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년에 미국에서 그 미군에 입대를 하면 시민권을 준다라는 게 공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입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파리통신위원부, 아까 그 한국통신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공은전자사,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공은사료전시관에서 제가 그 양력을 뽑았는데 파리위원부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 서기장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김규식 선생님이 위원장이고 이관영 선생이 부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김규식 선생이 미국으로 가고 난 이후에 이 부위원장이었던 이관영 선생도 스위스 제네바에 회의 참석한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 책임질 사람이 한기환 선생님밖에 없어서 한기환 선생이 대리로
남아서 책임을 지고 하시면서 유럽에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셨었고 영국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1923년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발세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95년에 애국장을 추서를 했어요. 이분이 4월 10일 날 돌아오십니다. 10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3년 4월 17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올해가 딱 순국 100년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나라 미국의 그 기록 국가기록원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이거든요. 문서관에서 나온 그 참전자 등록 카드예요.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라고 하는 카드고요. 보시면 시카고에 있는 병원에서 소속되어 있어서 구호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료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뉴욕 퀸스에 있는 마운트 올리브 공동묘지에 있는 한기한의 묘예요. 한기한의 묘고. 네, 한글로 써 있네요. 네, 한기한의 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EA 황이거든요. 얼케이 황인데 이분의 그 귀환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후손이 없으세요. 결혼을 안 하셔서 후손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미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를 통해서 해야 되다 법원 서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이자인데 뭐 서류를 본사에서 칼로 써가지고 반려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4월 10일 날 돌아오신대요. 4월 10일 날 돌아오셔서 안장이 되실 거라고 해요. 그 파리장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3.1 독립선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33인 대표가 있잖아요. 심산 선생님께서 1919년 2월에 이제 고향에 계실 때 서울에서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성태영 선생이라고 친구가 상경하라는 연락을 했는데 그 상경에 하라고 연락을 받고 조금 지체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편찮으셨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유학자들은 효가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좀 지체하고 상경하고 보니 이미 서명이 다 끝났다고 늦게 왔다고 혼나셨어요. 친구분한테. 그러시고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3.1운동에 참여하시게 되세요. 그러면서 독립선언서를 거기서 학생이 읽잖아요. 학생이 읽는 걸 들었는데 보시니까 민족 대표 중에 유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심사유고에 보면 조롱도 당하셨대요. 그 쓸데없는 유림, 하는 거 없는 유림이라고 조롱도 당하시고 부끄럽기도 하시고 하셔서 이미 3.1운동으로 국내에 독립의 열기가 진작이 되고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됐으니 유림의 이름으로 국제적인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파리 장서운동을 계획하시게 된대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3월 2일 날 계획을 시작하셔가지고 3월 29일에 용산역에서 출발하시거든요.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에 파리 장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137분이 서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고 심 선생님이 망명하시고 나서 4월 2일 날 성주에서 3.1운동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리 장서가 탄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관련 유진들이 500여 명 정도가 그 조사를 받았고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받았어요. 그래서 심 선생님이 거기 보시면 심산유고의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하신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자료들과 같이 정리를 해서 날짜가 좀 틀린 부분들은 오류를 잡고 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먼저 이제 보내기도 하고요. 거창에 곽종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게 가서 파리 장서를 내용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명을 받으러 봉화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3월 25일이고 29일 날 출발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심사 선생님의 일정이고요. 137분이 총 서명을 하시게 되는데 주로 계획을 했을 때는 전국 유림들을 계획을 했지만 주로 경북, 경남, 전라도 일부의 유림들이 서명을 하시게 되시고요. 요것은 요 성주에 있는 백세각이라는 곳에서 보냈던 국내 통고문인데 국내에 보내는 알리는 문거죠. 3.1운동에 참여하라는 것과 파리장서에 서명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데요. 이 보시다시피 쪽마루예요. 쪽마루를 뜯어서 그 조각을 해서 찍어내셨대요. 그래서 그 가면 마루 볼 수 있거든요. 이 감나무 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찍어서 3,000부라고 하던가 돌리셨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 기호 유림들도 합계를 하게 돼서 137분이거든요. 이 기호 유림, 충청 유림들이 17분이 서명을 하시게 되거든요. 17분이 서명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청원서가 이 파리장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 선생님이 이제 기획을 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을 이 기호 유림들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독립청원서 문화를 만들고 서명을 17분을 하신 거를 임경석 선생이 서울에서 왔다가 심 선생님도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거를 합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 파리장서 독립청원서는 영남분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서명자를 합치게 돼요. 그리고 서명지는 선생님이 3월 29일 저녁에 용산역에서 출발을 하시는데요. 저녁 그날 출발하는 날까지 서명지가 지방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서명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문건이 있고 거기다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진행이 보면 파리장서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라고 내용들을 듣고 서명을 하셨던 거고 서명지는 아마 개개인 한 장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면 여기 김천에서 또 성주에서도 가거든요. 다 밀양에 가서 또 거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서명지를 받아와요. 그렇게 서명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서명지가 서울에 모르게 되고 이 파리 서명지를 잘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거창에서 곽종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로 설정이 되셨어요. 파리장서는 이 지역에서요 다 자기네가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고 자기네가 처음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심산 6호에 의하면 심산 6호에 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선생님이 이제 파리장서를 계획을 하시고 서울에 있는 유림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곽종서 선생님이 그 벼슬을 하셨어요. 벼슬을 하셨는데 3.1운동의 계기가 된 게 고종의 국장이었잖아요. 자기가 섬기던 주군이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편찮으셔서 못 가시게 생겨서 조카를 보냈어요. 조카와 후학을 두 사람을 대신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서울에서 곽윤 선생하고 만났어요. 심 선생님이 만나서 미리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미리 거창에 가서 곽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곽 선생님이 미리 파리장서 계획을 들으시고 내가 여태 죽을 자리를 못 찾았는데 이것이 내가 죽을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파리장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 성주에 있던 장석영 선생한테 초안을 작성하라고 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그걸 가져왔는데 심 선생님이 나중에 거창에 갔을 때 여기 보시면 3월 15일 날 거창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21일 날 다산에 곽종서 선생님하고 문안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문안을 확정할 때 장석영 선생님의 파리장서 초안이 외교 문서로는 너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곽종서 선생님이 초안을 장석영 선생님한테 부탁만 한 게 아니라 또 당신이 직접 하시기도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제자들이 작성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또 좀 고치고 해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 선생님하고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리장서는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 파리장서가 서울을 거쳐서 상하이에 가서 파리로 제출할 때까지 조금씩 또 수정이 돼요. 수정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리장서의 내용은 그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서명지는 각지에서 이분들에게 가서 부탁하면 거기서 또 그 서명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각각이 서울로 돌아오게 돼요. 서울로 와서 이렇게 수합이 돼요. 그래서 총 137분이 되시는 거고 그 원칙은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서명을 했어요.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서명을 하고 할아버지가 서명을 하고 아들과 손자는 남겨둬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요 활동자들은 서명을 안 해요.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들을 하고 시작해서 그래서 137분이라는 것이 137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137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는 개인 생각에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예.
스승들이 서명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해요. 스승들도 많죠. 맞아요. 스승들이 서명을 하면 보통 제자들도 합니다. 예. 그때 보통 한 집안에서 한 사람만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요게 파리장서가 사실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 않고요. 요게 지금 파리장서일 것으로 추정되는 건데요. 예,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 문서들 더미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2일 날 국내에서 파리장사가 들통이 났잖아요. 들통이 나고 나서 선생님이 상해에 가고 난 다음에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국내에도 한문본을 배포를 했거든요. 각 향교에 다 보내요. 근데 이미 국내에서 들통이 났기 때문에 각 향교에서 기다렸다가 일본이 받아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 문서 속에서 나왔어요. 문서 속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 1919년이거든요. 단기 4252년. 1919년 3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림 대표 곽종석의 136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월에 국민신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국민신보사라는 곳에서 재인쇄를 해서 배포를 한 건데 국민신보사는 당시에 독립운동을 보도하던 지하 신문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일본 경찰들이 수집을 해서 문서 속에 하나 끼어 있었어요. 그게 언제 나왔냐면 1987년에 독립기념관이 개관을 했어요. 개관을 하면서 개관 준비를 하면서 자료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이 자료를 많이 내기도 했고 일본에서 자료를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면 그냥 긁어와요. 무조건 막 긁어와서 가지고 와서 정리해요. 거기서 앉아서 보고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가릴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료 수집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뭉텅이대로 그냥 막 긁어와요. 그렇게 긁어왔던 자료 속에 들어 있었던 거고요. 일본 자료는 주로 최서면 선생님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최서면 선생님이 가져왔을 것이다 라는 게 90% 이상인데요. 아무도 확신을 못 해요. 어쨌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방위성 문서 속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위성에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기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 전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면 가봐야지 그러고 있다가 못 가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특이할 점은 여기 보시면 이게 파리거든요. 그 한국은 파리를 이렇게 안 써요. 마을리자 쓰거든요. 요 중국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중국에서 온 거죠. 중국에서 인쇄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향교회로 보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면우 선생 연보에 이제 제가 파리장서가 없잖아요. 실물이 없는데 그게 정말이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곽정수 대표로 서명하셨던 곽정수 선생님의 연보에 나와요. 문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은 파리를 이렇게 써요. 다르죠? 네네. 예, 글자가 달라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 유림대표 곽종석 등 하고 쭉 보내죠. 근봉, 서우, 파리, 평화해, 제대위 이렇게 해서 파리 강화에 참석하신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름들이 있어요. 서명자들 이름들이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뭐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 많긴 해요. 자세히 보면. 근데 이제 너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그 서명하신 분들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분들이 곽종석, 김복하. 이거는 영남 유림의 대표이라고 대표적인 당시의 대유학자이셨고요. 이분은 이제 충청 유림 대표이셨어요. 그래서 김복하 선생이 그 영남본과 합해지고 그리고 당신이 두 번째로 들어가요. 서명지가. 그러는 것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서명지 보면 아까 파리장서 거기 보시면 김복한, 곽종석, 김복한 등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석진 선생, 그리고 장서경 선생님 이분들이 이제 아까 초안 쓰셨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초안이 채택되지 않으셨는데도 이분이 서명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파리장서 운동 자체가 그 뜻에 동의를 하고 그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전우가 당시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 중에 하나였는데 저무는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유림들이 왜 그런 반응을 하냐면 유림들이 저항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협조를 하지 않는 것. 협조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자정순국을 하거나 이렇게 한주학파들이나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전우 선생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오랑캐라고 부르는 서양 사람들한테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유학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우 선생은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김복한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또 서한을 보내서 또 위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고 서령명자는 이능학 선생인데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당시에 80세셨어요. 서명을 했고 최연소 서명자는 김상진이라고 23세 합천에서 서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린 사람은 서명을 할 수 없었는데 아주 특이하게 23세이신 분이 서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합천에서는 저렇게 어린 사람이 서명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주요 활동하신 곽윤 선생님이고 또 김황 선생님이나 그리고 김정호 선생님이 심사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파리장서를 서울에서 계획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그 서명자들을 모으고 활동을 하시려고 성주시거든요. 고향이 성주로 내려오다가 객사를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집안에서는. 객사를 하셨는데 객사를 하신 게 아니고 아마 암살당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 그 이제 일본의 경찰이나 일본에 의해서 감사를 당한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냥 객사했다고 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늦게 서운을 받으셨어요. 서명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묘를 썼던 자리에 이렇게 묘비만 남아 있고 대전 현충원으로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그 비석이 성주에 가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정종호 선생이 성주에서 밀양으로 가서 서명지를 받아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요거는 정종호 선생님의 편지를 저희가 하나 구할 수가 있어서 전시실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 정재기 선생인데요. 서명제인데 이분은 서명을 하고 성주에서 서명을 하셨어요. 서명을 하고 나서 들통이 나서 아까 4월 2일 날 그 성주 3.1운동 이후에 들통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주 경찰서에서 이제 호출 명령을 받았어요. 호출 명령을 받았는데 가고 싶지 않으시니까 자결하셨어요. 예.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시고 자결하셨어요. 그래서 성주에 가면 여기도 현충원으로 모셔서 비석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파리장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미투리로 꼬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성주에서 이렇게 해서 간 길들을 상하이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심사 선생님 되게 귀여우세요. 중국 가시잖아요. 중국 처음 가시는 거거든요. 심사 선생님이 이승희 선생을 마음으로부터 따랐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따랐다고 했는데 이승희 선생이 1908, 9년 네 만주로 가서 해외 독립기지 개척 운동을 하세요. 당신이 너무 가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못 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님이 못 가게 해서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자잖아요. 종손이잖아요. 아들이 1901년에 태어나요. 첫 아들이. 그러니까 예, 어머님은 양자에게 시집 왔잖아요. 양자에게 시집을 왔고 아버지도 자기 남편도 독자였고 거기 위는 후손 없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독자였으니까 양자를 외부에서 데려왔겠죠. 그러니까 신 선생님을 이제 당신은 아들을 낳아놨는데 그 아들이 대가 아직 안 이어져서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못 가라고 그래서 못 갔다가 1919년이 되면 아들이 3명을 낳아요. 그 셋째 아들이 100일쯤 됐을 때 망명을 가시고 그 파리장서를 가지고 가시고 어머님이 편찮으셨다 그랬잖아요. 편찮으신 어머님이 가라고 해서 가요. 갈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산역 사진이고요. 요거는 아까 미투리, 예, 미투리고, 요거는 저희 기념관에 있는 거라서 저희 기념관은 여기다가 한지랑 설먹어져가지고 잘 글씨가 잘 보이겠고요. 저기는 이 밑에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나 봐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한지랑 섞어서 이렇게 글씨가 거뭇거뭇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상하이에 도착한 것인데 아까 재미있는 일이 있다 그랬죠. 신 선생님이 이 귀중한 파리장서를 가지고 가시면서요. 국경을 넘을 때는 이 신고 넘으셨대요. 그 감추려고 신고 넘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귀엽고 재밌다고 한 게 뭐냐면 처음 중국 가시잖아요. 유학자시잖아요. 어디 가보고 싶으셨을까요? 공자의 고향. 공자의 고향을 들려서 가십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귀여운 부분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가보고 싶으셨겠어요. 유학자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해까지 가셔요. 당시 상해의 모습이고요. 유림들이 이제 발각이 돼서 500명 정도가 저기 조사를 받았는데 서명인으로만 제가 계산했어요. 이 활동한 사람들은 저희가 아직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몇 사람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할 수는 없고 주요 서명자 저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서명인으로만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명인 137분 중에 체포 조사받은 게 100명 정도고 전체 유림은 한 500명 정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사국에 송치된 게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유죄가 해 보이는 사람이 41명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소가 21명, 유죄 선고가 18명. 굉장히 작죠? 네,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에요. 일본이 독립불원서까지 제출하면서 그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일본이 한 그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흔히 들었던 문화정치라고 하잖아요. 문화정치를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최고형이 얼마일까요? 3년 6개월? 예, 그 정도 되고요. 무죄도 있어요. 이게 민족대표도 그 정도이니까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훈방 조치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죄 선고 이 18명 중에 장석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14명이 집행유예 받았다 그랬잖아요. 장석영 선생님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장석영 선생님은 여기 그 대구 감옥에 계실 때 기록을 남겨놨어요. 흑산일록이라고 번역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 고민을 하시다가 항소를 하셔서 기어이 무죄를 받아내셨어요. 당신이 항소를 할 것인가 말까를 고민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하셨어요. 그래서 심 선생님은 걸석재판으로 징역 2년을 받았고요. 예, 형량은 이렇습니다. 심 선생님이 이제 파리에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휘수 선생님이 미리 대표로 파견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미 가 계셨고 당시 이제 이동영 선생님이 제일 그 어르신이었어요. 상해에서.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이유가 당시 일본 경찰 기록에 의하면 상해에만 독립운동가가 2,000명이 모여 있었대요. 왜 2,000명이 모여 있었냐면 상해는 국제 도시잖아요. 이제 중국이 여러 나라에 조차를 했거든요. 예, 조차를 해서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독립운동을 인정해준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영국 같은 경우 영일동맹을 2번이나 맺어가면서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프랑스 조계지가 안전했어요. 프랑스 조계지에 있으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에 거의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독립운동가들이 2,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임시정부가 통합이 그쪽으로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그때 연장자이고 어른이 이동영 선생님인데 이동영 선생이 물어봐요. 외국어 할 수 있냐? 파리까지 갈 건데 외국어 할 수 있냐?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고 돈도 많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 김지수 선생님 며칠 전에 파리로 가셨잖아요. 파리로 가실 때 파리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편을 못 구해서 애먹었어요. 김지수 선생님이 어떻게 배편을 구하셨냐면 중국 기자가 자기 표를 양보해 줬어요. 그래서 그 표를 얻어서 가신 거거든요. 이 신 선생님이 4월 초에 상해에 도착한 걸로 보는데 제가 보기엔 한 2, 3일쯤에 도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배표를 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규 선생님도 그때 표를 구해서 못 간다 그랬는데 그 중국 기자가 양보해 준 턱에 갔거든요. 그래서 파리로 갈 수 있는 그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심 선생님은 한국 유림 대표로 오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유림이 장석영 선생을 만나겠다고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유학 유림들과 중국 유림들의 교류도 있었고, 또 한국 유림 대표라고 하면 독립운동가 내가 한국에서 온 누구 김한무게요 하면 중국 유력자가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줘요. 근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중국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뭘 하더라도. 그럴 때 한국 유림 대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대중국 외교를 담당해서 하라는 조언을 들으시고 남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아서 주로 대중국 외교를 담당을 하셔서 광동에 가서도 활동을 하시고 손문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손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심산유고에 이제 손문을 만났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학자들 중에 초기에 예전에는 심 선생이 과연 손문을 만났을까 물음표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임시정부 수립에 관여했다 이렇게 심산유고에 썼어요. 심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시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임시의정원이 기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육해의정원의 경북의원으로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시면 소문과 해견하고 한국 독립후원회 결성도 하고요. 그래서 소문과 해견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았어요. 소문의 경로와 심 선생님이 만날 수 있는가. 심 선생님이 소문을 만났다고 하는 시절에 소문이 상해에 와 있었어요. 와 있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심 선생님이 거짓말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과연 만날 수 있었을 것인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저는 90학번이거든요. 독립운동을 전공한 지 이제 대학원부터 해도 한 30년이 넘어가는데 30년 좀 가까이 되어가는데 저희 공부 처음 할 때만 해도 뭐가 나오면 이게 진짜일까? 정말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위임 통치한 성터문도 발표하시고 국민대표의회 임시정부에 불참하시면서 주로 북경에서 활동을 하시게 돼요. 당시에 북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했냐면 임시정부가 이 독립운동 방략을 가지고 갈등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그냥 통합을 필요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다들 자기가 주장하는 독립운동을 먼저 하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보통 저희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외교활동. 독립청원서 제출하는 거 외교활동이거든요. 외교활동이죠. 그리고 무장 독립운동, 무장투쟁,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던가 일본과 직접 전쟁을 해야 된다던가. 근데 우리가 무력으로 일본에게 빼앗겼으니 결과적으로는 일본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국토를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력 양성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주로 활동했던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셔요, 사실은. 사실은 하시는데 그 활동 부분들을 사실 저 같은 학자들이 그것만 논문을 쓰니까 그것만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는 당시에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상해가 계속 갈등을 겪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창조파, 개조파 막 나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북경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데 당시에 북경에는 한국인이 한 30호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로 군사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었어요. 박용만이라던가 신채호 선생님 거기 가 계셨거든요. 이회영 선생님도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 통일회가 북경에서 열리게 되고 신사 선생님도 군사 통일회 간사로 서류에는 나와요. 서류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상세 활동을 잘 모르겠어서
그 군사활동에 참여하신 것은 맞지만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아마도 북경으로 이제 가시는 이유는 심 선생님은 북경으로 가시는 이유를 국내하고 연락이 잘 쉽게 된다는 점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성주에서. 근데 선생님이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 국내에서 그 심 선생님이 성주에서 가실 때 곽정수 선생님이 대표로 심 선생님을 대표로 보내시면서 비용은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심 선생님이 다 부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겠다고 하시고 심 선생님이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 국내에서 꾸준히 그 집안에서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유림들이라고 봐야겠죠. 그 돈을 모아서 꾸준히 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 선생님은 돈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이 옷을 잡혀서 외출을 못하고 있다고 할 때 심 선생님이 그걸 찾아다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승만이 그 귀국하고 난 다음에 심 선생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 선생님이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는 언제나 그 유림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 선생님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겪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게 뭐 그렇다고 내가 늘 돈이 있었어 이렇게 쓰시진 않으셨어요. 그러시진 않으셨지만 그리고 당시에 그 중국의 상황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말하자면 항일 군벌들이 북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예, 중국 안에서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한 20년 동안 장개석이 통일하기 전까지 그 군벌들이 계속 난립을 하거든요. 계속 난립을 하는데 그런 군벌 들어가 협력을 얻어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군벌 우리가 주로 군사 교육을 중국 군대나 이런 데다가 이제 위탁해서 많이 하거든요. 위탁해서 하는데 그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예, 항일 성향을 가진 군벌과 해야 되는데 그런 군벌들이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사 잘 모릅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나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한국인들이 군간 학교나 이렇게 유학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따가 자료에서도 나와요. 이것이 임시정부 초기 청사 사진이에요. 네, 요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김신선 선생님이세요. 예. 이회영 선생님이시고요. 예. 이 사진이 어디서 나왔냐? 자, 보세요. 이분은 중국 분이에요. 이분은 손 뭐라고 하는 독립운동 손하는 한국인이신데 제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두 분이 독립운동가이신데요. 이회영 선생님 중국에서 돌아가셨죠?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심 선생님 잡혀왔어요. 이런 사진 가져왔을 리가 없죠. 이 집에서 나왔어요. 이 집. 이게 누구냐면 김다라예요. 예. 김다라가 고급 밀정이었어요. 그래서 처단됐거든요. 처단됐는데 그 딸이 우리 아버지를 좀 구명해 보겠다고 신동아에 글을 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내놨어요. 그 집에서 나오는 네. 우리 쪽의 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조선 총독부의 밀정이었어요. 고급 밀정이었어요. 신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기가 조선 총독부 얘기해서 부대제학 시켜준다 그래서 대제학이 최고이거든요. 성균관에. 그 이제 그때도 아마 경학원도 그렇게 썼나 봐요. 그래서 부대제학 시켜줄 테니까 고생하지 말고 가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딸이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책을 냈어요. 그 책에 이 사진이 아주 해상도가 좋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나온 사진을 제가 스캔한 것이 이렇게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숙이라는 분이고요. 이 심 선생님의 사돈의 처남이에요. 손혜희 선생님 처남인데 심 선생님 거의 그 비서처럼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사진은 제가 이 사진을 스캔을 했는데요. 심 선생님의 둘째 따님 딸, 그러니까 외손녀, 큰 외손녀가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반만 해요. 요즘에 옛날에 왜 요만한 사진들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걸 제가 스캔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그 신문 기사에도 사진이 나와요. 근데 원본 사진은 제가 그렇게 보고 스캔을 한 거예요. 이 정수기 선생이고요. 이분도 36년에 돌아가셨는데 후사 없이 돌아가셔서 양자를 두셨다고 해요. 독립기지 개척운동은 북경에서 이회영 선생하고 만나서 그 몽골에다가 독립기지 개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독립기지 개척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나라 지금도 군 제도가 의무병제잖아요. 동양은 우리나라는 늘 의무병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 짓다가 전쟁 일어나면 가고 전쟁 훈련하고 이런 식이었고 저기 군사 훈련 받고 이런 식이었고 그걸 둔전제라고 하거든요. 둔전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이제 몽골에다가 독립기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이유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도 있고 독립군을 양성할 때 사관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세워서 사관을 양성하게 되는데 그것도 있고 그 중국 만주나 이런 데서 일본의 이제 침략, 일본의 중국 침투가 가속화되고 하면서 한인 사회가 망가져요. 초토화되고 그러거든요.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한 한인 사회들이 일본이 전략적으로 망가뜨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한인들이 정착할 새로운 땅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한인들을 몽골 지역으로 옮겨서 한인 사회를 만들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그럴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펑이상에게 이 몽골이에요. 여기가 몽골 지방에 그 땅을 빌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마련을 하려고 국내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선 이회영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의논을 했고 신채호 선생님과도 같이 의논을 했던 걸로 나오고요. 이 사람이 펑이상이에요. 장계석이고요. 이 사람에게도 이제 그 땅을 빌렸고 이 계획을 보면 토지를 확보하고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고 독립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계획 20만 원은 이 독립기지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임시정부에 보면 노병회라고 있거든요. 노병회는 이제 군사를 조직하는 건데요. 거기는 독립전쟁 비용까지 계산해서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독립운동이 전혀 그 뭐 무계획적으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지 개척 자금 20만 원이 제가 2019년에 기념관 전시를 리모델링하면서 계산한 건데요. 1925년에 20만 원이 농촌 1인 인부 1일 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28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저 정도 돼야 저 정도 돼야 지방에 망해가는 대학을 하나를 인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기지를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씨를 사고 처음에 집을 짓고 뭐 땅을 개발할 그 농기구를 사고 이런 정도의 돈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돈을 계획을 해서 심 선생님이 국내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당시에 첫째 아드님이 북경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부탁하려고 신채호 선생에게만 얘기하고 국내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신건동맹당을 만드는데요. 김창숙 밑에 김하식, 송영우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모험단과 모집단 두 개로 만들어서 권총 들고 가서 부자한테 돈 내달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돈 안 내놓으면은 권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독립문 옛날 모습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구해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이 독립문 이게 영문문이에요. 이 영문문이 일본 그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맞던 여기를 없애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 기둥성은 그냥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그 서대문 독립공원이잖아요. 제가 지금 사진도 봤어요. 여기에요.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 끝에 여기 산 조금 보이죠? 이 산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 이랬던 데가 그렇게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 독립기지 개척 운동으로 해서 이 분들이 이제 유림들이 600명 정도가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각각 징역 3년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파리정서 운동보다 높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걸 볼 수 있고 당시에 이제 그 독립기지 개척 운동과 관련한 사진 이거 보면 이거 파리강에 뭐 일본 탄핵문을 보냈다 이런 것들을 신 선생님 잡혀오고 난 다음에 나온 신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 돈이 20만 원을 모으려고 했는데 3천 원 정도 모았대요. 예. 그리고 그 3천 원이 모금액 전액이 아니고요. 돈을 낼 때 그 사돈이 1,000원을 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사 선생님의 활동비는 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기지 개척하기 위한 돈 그게 3천 원이고 그리고 신 선생님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돈들은 또 따로 주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구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김구 선생님의 제자였던 나석주에게 주어서 나석주 의거를 일으키게 되세요. 그래서 1926년 12월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병원에서 피체되는데 이 나석주 의사가 김구 선생님이 국내에서 학교할 때 거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했었고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심산 6호에는 김구 선생님하고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제병원은 영국 조계지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치질을 앓으셨거든요. 치질을 앓아서 수술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이 치질을 많이 앓았어요. 치질을 왜 앓냐? 먹는 게 없으니까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그 독이 나오고 이러면서 치질을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돌봐주던 청년 2명이 오고 나간 다음에 조계지였던 영국 영사관의 경찰이 오고 그리고 잡혀가셨다가 일본 경찰에 이제 있게 되시거든요. 나석주 의사고요. 요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이제 자료 제가 잘 못 보던 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18살 때 학교 졸업할 때 사진인데 김구 선생님의 보명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사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체포 당시의 사진이래요. 요게 그 식산은행 앞이에요. 여기 기둥이 보이고 이게 지금 체포 당시의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매일신보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칼 같은 게 보여요. 기마병이 있었거든요. 이 기마병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칼 같은 것들이 보이고 아마 여기쯤인 것 같아요. 나석주 의사가 체포되는 그 시점이 시각전을 좀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 자결을 하셨는데 병원으로 후송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석주 의사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큰아들, 장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둘째 아들, 여기 누가 이게 딸이고 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차녀인데요. 이 차녀가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고 이 아들 둘이 6.25 때 폭탄이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석주 의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망우리 쪽에 묻었다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그 고향으로 모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디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북한에. 네. 네. 그렇고 이 둘째 따님이 남한에 살아 계셨어서 지금 둘째 따님의 아드님이 경산독 쪽에 살아 계셔요. 그래서 후손이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EBS에서. 거기 보면 이제 인터뷰 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족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나석주 의사인데 당시에 할 때 열사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요게 동양척식 주식회사고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여기가 보이죠? 조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거 같거든요. 여기 요 기둥 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방향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비슷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여기 어딘저리에서 이게 방향이 이쪽에 가게들이 보이는 쪽에 찍었으니까 저쪽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조선식산은행이고요. 요거 이제 조선식산은행이 지금 롯데은행 본점 자리에 있었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하나은행 그 지금 명동금융센터예요. 거기거든요. 거기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래서 나석주 의사 동상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명동에 나가 보시면 한 번씩 보시면 지나가시면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신 선생님의 이제 그 손익 사돈이신데요. 손익 선생님이 사돈이신데 이분도 이제 군자금 모금
그래서 의열단을 제공하기도 했고 독립기지 개척 운동이 군자금 모금 활동할 때 심 선생님이 그 허리를 다치셔서 자동차 사고가 허리를 다쳐서 그 요양을 핑계대고 이 집에 머물면서 군자금 모금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군자금 그 아프다고 핑계대고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분이 파리장사에 서명을 못 하셨잖아요. 그 시기에 집안에 상이 있어서 상중이셨어요. 상중에는 그런 일들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파리장사에 서명은 안 하셨다고 해요. 이게 지금 울산의 손희 선생 댁이고요. 지금 여기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공공택지로 개발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이 이때 당시의 집이 아니고 그동안에 뭐 소리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기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그런 상황이. 그래도 좀 이대로 좀 옮겨서라도 아니면 뭐 공원 같은 게 조성될 거니까 위치를 좀 바꿔서라도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기념사업에서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그 아까 손익 선생님이 둘째 딸이 심 선생님 둘째 아드님하고 결혼을 하시게 되시는데 그분이 84년에 적어 놓으셨던 그 회고록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심 선생님을 만날 때 기록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환기고 환기는 선생님 감옥에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은 또 90년에 애국장 받으셨고 둘째 아들은 중경에 보냈는데 중경에서 돌아가셔서 김구 선생님 돌아오실 때 유골 가지고 오시거든요. 조성환 선생님이 가지고 오시고 여기 보면 어떤 중년 신사가 황급히 이르러 오더니 우리 사랑방에서 수군거리고 무언지 참 상한 기색을 풍기며 아버지 부자분은 삼촌과 중숙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고 어머니는 사랑방을 치우고 불을 밝히고 새 친구를 봐주고 여기가 심 선생님이 댁으로 오시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면서 보면 풍수 노인이 왔다고 소문을 냈대요. 풍수 노인이 왔는데 이제 아파서 누워 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선생님은 이제 그때 9살이셨대요. 여기 보면 겨우 9살짜리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살인데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방에 가서 이렇게 몰래 봤대요. 어른들이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맨날 뭘 쓰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군자금 내라고 편지를 쓰고 계셨겠죠. 그리고 밤마다 사람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심 선생님이 다친 건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핑계대고 거기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한 것들 여기 고운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3,000원밖에 안 된 걸 가지고 가시면서 범어사에서 가시면서 이걸 이열단에게 주서 이열 활동을 하시겠다고 예고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가셔서 나석주를 보낸 다음에 그 아까 피체돼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14년형을 받으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14년형이 확정됐는데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본 통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국선 변호도 거절하고 변호 자체를 걸어요. 별로 일본 법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독립운동 중에 잡힌 포로니까 포로로 대우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14년형을 받으셨는데 항소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이 항소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만료하셔서 항소 없이 14년형이 확정되고 이 대구에서 대전으로 옮기시는데 대전이 당시에는 사상범이 다 모이던 곳이라 대전에 계시다가 가출옥 한 번 있었 다음에 가출옥됐다가 대구와 울산에서 연금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울산 백양사에 계시는데요. 백양사에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냐면요. 그 심산유고에 사실 선생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편집을 하는 거니까 요양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요양이라고 썼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요양이 아니에요. 백양사에 맨날 경찰이 온대요. 맨날 경찰이 와서 확인하고 가요. 그럼 그건 연금이잖아요. 네, 연금되어 계셨던 거예요. 그랬다가 창씨 개명 거부하고 이때 40년 12월에 지금 일본 천황의 아버지 지금 이전 헤이세이 시대 그 천황이 황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형을 받으세요. 특별 사면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 3년상을 뒤늦게 하시고 그 추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 추복 별로 안 하시는데 추후에 그 3년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꼭 3년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꼭 3년은 딱 3년은 아니고 하여튼 거의 뭐 한 2년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8월 7일 날 45년 8월 건국동맹 사건으로 외관경찰에 구금되어 있다가 8월 15일 날 풀려나셨어요. 이렇게 해방을 맞으셨고요. 요것이 대구 법원, 여기 보면 복심 법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구 법원이고 복심은 2심 법원이라는 얘기죠. 예, 고등 법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같이 썼어요. 그 시기의 사진이고, 요거는 제가 23년도 거 찾아낸 거거든요. 경북 대감의 대구 법원. 요거는 이제 좀 가까이서 찍은 거고, 요거는 좀 원경에서 찍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심 선생님 사진이 이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8년에 그 재판할 때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고 29년 가출옥 당시의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이 대전 형무소에 계실 때 여운형 선생님하고 안창호 선생님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요거거든요. 예, 안창호와 여운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앵두꽃이 핀 창살 옆에 서리처럼 비치는 달빛이 문득 이 광로로 하여금 강삼을 일으키네. 벽 하나 사이에 있는 친구가 세상에 막힌 것 같으니 누구를 대하여 이 심애를 기울일까, 이런 시를 남기셨고, 그 선생님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백범 김구 선생님을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남기신 시들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원본을 받았는데 아직 제가 스캔이나 이런 걸 못해서 오늘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예, 그 정도로. 그 이후에 이제 통일민주화 운동기에 활동하신 모습들은 이제 그 오재현 선생님이시죠. 네, 오재현 선생님께 들으시면, 네, 다음 주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